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삼국지 병법 유비9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테마를 2개씩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자, 꽤 읽어보겠습니다. 조조는 놀랄만한 역사 지역과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웅변은 그야말로 장광설이라 할 수 있었다. 안제는 제위 15년째인 28살 때 동태후가 죽자 비로소 몸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네. 그러나 그는 정비 몸에서 난 황태후 유보를 제읍왕으로 떨어뜨리는 한편 동태후 일족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네. 그리고 계비인 염씨 일족을 등용시켰어. 그러나 안제의 친정은 2년 뒤 그가 죽음으로써 끝났다. 그러자 황태후가 된 염비는 장제의 증손인 어린 북향후를 데려다가 제위에 앉혔다. 염태후는 예전에 황태후들이 했던 수법대로 자기 오빠 염현을 거기 장군에 임명하여 병마권을 한 손에 쥐게 하였다. 그런데 북향후 소제가 제위 6개월 만에 덜컥 죽는 돌발 사건이 일어났다네. 이때 우리 조부 조등이 다른 황관들 19명과 쫓겨난 제후방을 다시 황제로 모시는 데 성공했어. 이 사람이 후한 제8대 순제였네. 순제는 겨우 11살에 제왕이 되었다. 순제의 황후는 양씨로서 그 아비 양상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조조의 자기 자랑, 가문 자랑은 계속된다. 사람이 출세하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법이야. 조부 조등도 순제 4년 139년 중상시 장규와 같은 환관들의 모함을 받았네. 조등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어. 그러나 순제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오히려 장규 일당이 조정에서 쫓겨났어. 순제는 제위 19년 30살로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태자 충제는 겨우 2살이었네. 그러나 충제마저 제위 반년 만에 죽자 그때의 실권자 양상의 아들 양기는 8살이던 발해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제위에 앉혔네. 이것이 제10대 질제였지. 질제는 나이는 비록 어렵지만 영리하여 양씨 일족의 전횡을 미워했다. 그래서 양기를 대장군이라 부르지 않고 발호장군이라 부르며 경멸했다. 발호란 마구 날뛴다는 뜻이다. 앙심을 품은 양기는 질제를 제위 2년 만에 독살해버렸다. 이때 양기와 손을 잡고 한몫한 것이 조등이었다. 질제를 독살한 양기는 중신회의를 소집했다. 모인 사람은 삼공과 2천석 이상의 제후였다. 태위 이고, 사도 호광, 사공 조계 등 3사람이 삼공이다. 이들은 청하왕과 여오후 둘 중에 한 사람을 천거하려고 했다. 삼공과 대홍로 두교는 청하왕을 추천했지만 대장군 양기는 자기 누이동생 남편인 여호우를 강력히 밀었다. 그러나 이고와 호광이 번갈아가며 주장했다. 그동안 어린 제왕을 모셨기 때문에 자주 국가의 위기를 맞았어. 그러니 이번만은 나이 지긋한 청하왕을 모셔 조정의 질서를 잡아야 할 줄 아오. 양기는 이 주장에 반박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분한 마음을 품고 일단 회의를 끝마감했다. 그날 밤 조등이 남몰래 양기를 찾아 말하였다. 장군은 선대 이래로 국가의 정사를 도맡아 오셨소. 그리하여 그동안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장군 주변 인물로 권세를 믿고 잘못한 이름을 저지른 이도 결코 적지는 않았소. 청하왕은 엄격하기로 이름난 분이요. 만약에 지금 청하왕이 제위에 오른다면 장군에게 화가 미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이치입니다. 여우를 받들어 세우도록 하시오. 그렇게 한다면 장군과 양씨 한 가문은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이오. 양기는 여우를 제위에 앉혔다. 11대 환제다. 이렇듯 공이 컸던 조부 조등은 그 영화가 극에 달했었네. 그러나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어. 환제 때 이런 일도 있었지. 한 번은 촉군 태수가 지방의 재정보고서를 조정에 제출하는 관리, 계리의 서류 속에 뇌물을 숨겨 우리 조부에게 보낸 적이 있었네. 그런데 이 서류가 함곡관에서 익주의 장관 충고에게 적발되었네.
충고는 이 사실을 곧 상주하여 조등을 탄핵했지. 이때 환제는 조등에게 잘못이 없다면서 불문에 붙였네. 그런데 우리 조부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짐작이라도 하겠나? 탄핵을 받은 조등은 오히려 황제께 나아가 충고하는 것은 훌륭한 관원이라고 칭찬했던 걸세.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조등의 도량을 칭송하게 되었네. 조조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났다. 진잠은 조조의 이야기가 허풍만은 아니란 것을 알았다. 조등의 처세를 보면 대강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등은 궁중에 있기를 30년, 4명의 황제를 모시고 이렇다 할 큰 실수가 없었던 것이다. 양기 덕분으로 제위에 오른 환제였으나 그는 차츰 외척들의 등 행포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황태후 양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씨 일족을 몰아낼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거기 장군 양기의 세력은 조정 전체를 덮고 있어 가볍게 행동할 수 없었다. 황제는 측근인 환관, 당형을 시켜 양기의 반대 세력을 은밀히 모으도록 했다. 당형의 소개로 환제는 환관 선초와 좌관을 은밀히 만났다. 양씨 일족들이 조정을 깔보고 대신을 협박하고 제멋대로 날뛰니 짐은 천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밥맛이 없고 잠도 못 이루는 형편이다. 그러니 경들의 힘을 빌고 싶노라. 황공합니다. 그러나 조정에는 아직도 충신이 남아있고 비록 도족 양가에게 머리 숙이고 있다 해도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책 세우기는 쉬울까 합니다. 다만 폐하께서 중도에 주저하실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위로는 불충하고 아래로는 불의한 조정의 역정무리를 죽이는데 어찌 주저할 까닭이 있겠는가. 짐은 경들과 생사를 같이 하리라. 이렇듯 모의가 무르익어 다시 환관 서황과 구원을 가담시켜 극비리의 계획을 추진시켜 나갔다. 마침내 양기와 양씨 일족을 체포하는 데 주사하여 하는 데 성공했다. 조등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다. 그리고 환관으로 계속 남으면 영화를 누릴 텐데 스스로 은퇴하겠다고 청했던 것이다. 조등은 은퇴한 뒤 양자를 맞았다. 그가 조승으로 자는 거고라고 했다. 본디 하우시인데 조등의 양자가 되어 조씨의 성을 얻었다. 조승의 큰아들 조조가 태어난 것은 환제 영수 원년 155년이었다. 따라서 진잠이 조조를 처음으로 만난 이해 조조는 29살이었다. 조조는 어릴 적 이름이 아만이었고 또 길리라고도 불렸는데 어릴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영리하고 얼굴이 아름답기로 이름나 있었다. 또 조조는 어려서부터 사냥이나 노래 춤추기를 좋아했고 계략, 기지가 뛰어났었다. 숙부가 글 공부는 않고 놀기만 하는 조조를 보고 조승에게 일렀다. 형님, 아만이 공부는 않고 사냥과 가무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장차 큰 인물이 못 될까 두렵습니다. 조승은 아들을 불러 야단쳤다. 조조는 얌전히 꾸지람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아, 숙부를 골려주고 말 테다. 어느 날 숙부가 조조의 집에 왔다. 조조는 벌떡 땅바닥에 쓰러지며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었다. 숙부는 놀라 조승에게 급히 알렸다. 형님, 아만이 간질병을 일으켰나 봅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조승도 놀라 동생과 같이 정원에 나갔으나 조조는 멀쩡하게 뛰어놀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내가 간질병을 일으켜 쓰러졌다고 숙부가 말하던데 벌써 나았느냐? 예? 내가 질할병을 앓는다고요? 숙부는 나를 미워하니까 공연히 말을 지어내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조승은 아들의 말을 믿었다. 그 뒤로 조승은 조조에 대해 동생이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렵 환관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이 멸시했다. 조승이 그런 환관의 양자가 되었으니 출신 성분은 뻔한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조등은 양자 조승을 위해 돈으로 벼슬을 샀다. 연희 6년 163년 태위 양병이 상소문을 올려 환관들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 때문에 중상시 후남을 비롯한 탐관오리 50명이 파면되었지만 조승은 처세술이 남달리 뛰어났던지 이 소동에서 벗어났다. 양병은 강직하기로 이름난 재상이고 삼불혹이란 별명이 있었다. 나를 현혹시킬 수 없는 것이 3가지 있다. 첫째는 술이고 둘째는 여색이고 셋째는 재물이다. 연희 9년 166년 이른바 당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양병을 따르는 청류의 유학자 관료들이 조정에서 세력을 잡자 탕류인 환관들이 위협을 느낀 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들은 이미 늙어 병석에 있고 판단력이 흐려진 환제를 움직여 청류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요즘 유학을 배운 관인들이 당을 만들어 온갖 못된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을 종신 금고용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당고란 말이 생겼다. 당고 사건이 일어난 해 환제는 죽고 영제가 섰다. 영제는 어렸기 때문에 황후 두씨가 섭정했다. 두씨는 시기심이 많고 단순한 성격이어서 환관들이 하자는 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태후의 아버지 두무는 외척으로 보기 드문 청류였다. 두무는 자기 딸이 섭정을 하자 대장군이 되었다. 그는 당고의 사건으로 파면된 진번을 태부에 임명하는 한편 청류의 관리들을 규합, 궁중의 암적 존재인 환관들을 몰살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황제에게 올리는 비밀 상소문이 환관 눈에 띄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진번과 두무는 그 일족과 함께 모두 잡혀 죽고 이듬해에 이응을 비롯한 100여 명의 청류들이 모조리 처형되었다. 조승이 벼슬을 내놓은 것은 이 무렵이었다. 조조는 이때 14살이 되어 있었다. 조승은 진유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낙양 살고 있는 아우에게 조조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조조의 숙부는 맡기를 거절했다. 형님, 이 애는 너무 머리가 뛰어나서 저로서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이었다. 조승은 그것을 칭송하는 말로 받아들여 하긴 조는 봉의 눈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봉황의 눈처럼 생기고 빛나는 아이는 반드시 출세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글을 가르치면 하나를 듣고 열을 알며 금방 책 한 권을 다 외고는 다른 아이들이 3분의 1도 다 읽기 전에 곧 서재에서 나와 사냥에 열중하기도 하고 계집아이들 모인 곳으로 들어가 노래와 춤을 즐기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마을 소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어른도 미치지 못할 꾀를 써서 터무니없이 나쁜 장난을 하며 기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벌써 저보다 서너 살 소니 처녀들을 차례로 뒷산 오두막집에 데리고 가서 농락하기도 했다. 17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자기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조리 부하로 만들어 복종시켰다. 이웃 마을에 상당한 학식을 지닌 교현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조조를 보고 말했다. 천하는 장차 어지러워지고 하고 있다. 그때는 하늘이 낸 큰 재주를 지닌 사람이 아니면 나라를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인물이 자네일지도 모른다. 조조가 남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곳 학자로서 이름이 알려진 하옹은 조조를 보고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가 장차 망하려 하고 있는 이때 천하를 편안케 할 사람은 어쩌면 저 젊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 하옹이 그런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듣자 조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조조의 마음속에 큰 야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18살 때 조조는 연암으로 가서 허소라는 사람을 만났다. 허소는 이름이 자장으로 그 무렵 그는 가장 이름이 높은 인물평론가였다. 매달 초하룻날 인물평을 하는 버릇이 있어 그때마다 사람들이 주목했다. 그의 인물평은 큰 권위가 있었다. 연암의 월단평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야. 품평은 월단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조조는 그런 허소에게 부탁했다. 저희 관상을 보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허소는 한번 바라볼 뿐 곧 시선을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신께서는 내게 숨어있는 어떤 큰 것을 보시고 놀란 모양이시군요. 조조는 잠옷 가슴을 펴고 말했다. 허소는 다시 조조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한창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말했다.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혹은 훌륭한 재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지러운 세상에서는요? 조조는 마주 바라보며 대답을 청했다. 어지러운 세상에선 간웅이 될 뿐이지. 허소는 내던지듯 말했다. 그러자 조조는 기뻐하는 얼굴로 간웅이 된다는 건 다행한 일입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이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허소는 뒷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 조조는 반드시 한나라의 임금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좋은 인재들을 희생시킬지 모른다.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조조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무예와 학문을 닦는 것만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매 사냥에 솜씨가 뛰어나며 무예를 겨루면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빼어났다. 조조의 독서량은 엄청난 것이었다. 주로 병법에 관한 책을 탐독했는데 한번 읽기 시작하면 밥 먹는 것도 삼가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뒷날 그는 병가의 병법들을 모아 접요라는 병서를 저술했고 손무병서에 주석을 달아 13권으로 만들었다. 영제 희평 3년 174년 조조는 랑이라는 관직에 올랐다. 19살 때다. 이 무렵 조승도 1억 전이란 돈으로 태위 벼슬을 사들였다. 이 일로 조승이 조조의 출세를 뒷받침해주는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낭 벼슬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농민 폭동이 일어나고 선비족이 침입하는 등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때 상서우승 사마방의 추천을 받아 조조는 낙양 북부 위가 되었다. 위는 지금의 경찰서장과 같은 직책으로 각 현마다 설치돼 있어 도적을 잡거나 처벌할 권한이 있었다. 조조는 낙양 북부위로 부임하자 현성 사방에 있는 성문을 고치고 성문 좌우편에 10여 개의 오색 몽둥이를 걸어놓았다. 성문 출입법을 어긴 자는 이 자리에서 이 몽둥이로 쳐 죽인다. 이 명령은 상대편이 어떠한 권력을 가져도 용서가 없었다. 며칠 안 가서 조조의 위험 때문에 성문 지나는 사람들은 법을 지켰고 치안 질서가 잡혀갔다. 이때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타는 십상시의 우두머리 건석의 숙부되는 자가 세도를 믿고 차서는 안 되는 칼을 허리에 차고 한밤중 금문 근처의 정원을 지나가려 했다. 마침 순찰 중이던 조조가 이를 발견하자 불문곡직하고 잡아다가 오색 몽둥이로 등뼈가 부러지도록 매를 쳤다. 그의 숙부로부터 하소연을 들은 건석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북부위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베개를 높이자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도리어 조조를 칭찬했다. 이 때문에 조조의 위명은 더욱 높아졌다. 조조는 3년 동안 이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조정의 대신들과 환관들은 이와 같은 조조가 못마땅했다. 조조를 시골로 보내버리자 돈구 하북성의 혈령으로 좌천발령이 났다. 그러나 이듬해 조조는 다시 낙양으로 올라와 의량이 되었다. 의량은 조정의 논의를 맡는 직책으로 일종의 황제 고문이었다. 그런데 의량이 되었던 그해 그는 파직되고 말았다. 영제가 그의 황후 송씨를 패하면서 송씨 일족을 모조리 죽였는데 이때 조조의 사촌 매부되는 송기도 주살되었다. 그 여파로 조조도 벼슬에서 쫓겨나 고향에 돌아갔던 것이다. 낙양한 이듬해 조조는 24살이었다. 그는 본처인 정씨가 있었지만 이때 변씨를 첩으로 맞아들였다. 변씨는 기생 출신이지만 사람이 검소하고 덕이 있었다. 이 여자는 비와 시계의 두 아들을 낳았다. 조조는 25살 때 다시 의랑이 되어 낙양에 올라왔다. 바로 그때가 영제는 천한 여자 하씨에게 넋을 뺏겨 황후로 맞는 한편 푸죽관하던 그 오빠 하진을 시중으로 임명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조조는 의랑이 되자고 상소문을 올렸다. 앞선 왕조부터 진번, 두무 등 훌륭한 신하들이 당고에 화를 입은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나라에는 간사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옳은말 하는 신하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폐하옵께서는 조정의 기틀을 바로 잡으시고 고조 깨워서 나라를 세운 뜻을 살피소서. 그러나 조조의 이런 상소는 무시되었다. 얼마 뒤 조조는 또 상소를 올렸다. 지금 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삼공은 권력가의 눈치를 보기 바쁘고 세상은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이 상소문도 무시되었다. 그러나 조조의 존재 가치를 선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이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대장군으로 임명된 하진은 조조에게 군사 5천을 주어 영천에 보냈다. 난세 첫 무렵 조조는 이렇게 등장했다. 첫 출전.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 그러나 적수 공권이란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자, 어떻게 한다? 이튿날은 더 이상 술을 마시며
의형제를 맺은 것을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상해서 실천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아침 식사를 끝낸 뒤 바로 그 탁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무슨 일이든 하면 되겠지. 남아 셋이 뜻을 합쳐 하려는다면 장비는 이론가가 아니다. 또 계획가도 아니다. 무턱대고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무슨 일이면 하면 된다니. 그래서는 작은 일에도 실패하는 법. 우선 500병력은 있으니 이들이 싸울 무기와 말을 구해야 하네. 관우는 상식가였다. 유비는 두 사람의 의견에 똑같이 고개를 끄덕여가며 말했다. 두 동생의 말에 모두 일리가 있어. 난 우리가 군대를 일으킨 명분을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고 규율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명문이었다. 나라를 조심하는 마음과 정의감에 넘친 장중한 글이었다. 읽는 사람의 가슴을 울려주고 남음이 있었다. 군율도 정했다. 장비가 그것을 군사들에게 들려주었다. 군졸된 자는 장수에게 절대 복종하고 예절을 지킨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큰 뜻을 원대하게 품는다. 한 몸을 가볍게 여기고 한 세상을 깊이 생각한다. 약탈하는 자는 목을 벤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군기를 어리저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알았느냐? 군율이 너무 엄하여 군사들도 잠시 잠자코 있었지만 이윽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하로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얼마 동안 급료는 한 푼 없다. 먹을 것은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불평을 말해선 안 된다. 알았느냐? 장비는 또 한 번 외쳤다. 군사들도 따라 외쳤다. 알았습니다. 당장 골랑 받기 시작한 것은 식량이었다. 식량 구하기 위해서도 한시바삐 전쟁을 해야 한다. 황건적의 공격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지방은 많았다. 먼저 그런 지방에 가서 황건적을 내몰아야 한다. 그 뒤에는 정당한 세금과 먹을 것이 약속된다. 그것은 약탈이 아니다. 하늘이 주는 복록이다. 어느 날 장장군 말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기요 저기. 졸개가 달려와서 급히 알렸다. 누군지 모르지만 몇십 펠의 말을 줄줄이 엮어 마을 앞 고갯길을 넘어온다는 보고였다. 말이라는 소리를 듣자 장비는 신음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는 없을까? 지금 무엇보다도 애타게 필요한 것은 돈과 말과 무기였다. 하지만 의거군의 군유를 세워 부하에게 엄중히 펴고 있어 약탈해 오라 명령할 수가 없었다. 장비는 관우와 의논했다. 관우형, 이런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손에 넣을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알맞을 때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되는데. 좋아, 직접 내가 가보지. 관우는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급히 고개로 달려갔다. 고갯길 아래서 그 일행과 마주쳤다. 척후병의 말처럼 40-50필의 말이 한 줄로 고갯길을 내려왔다. 말 장수인 듯한 두 사내가 말을 타고 있었으며 몇몇의 인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말 장수는 중산의 호상으로 하나는 소상, 하나는 장세평이었다. 관우가 그들에게 공손히 예를 올리자 말 장수들도 당황하여 허리를 굽혀 답례했다. 두 분께 말씀드리겠소. 우리는 황건적의 포악을 보다 못해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요. 그런데 도적과 싸우려 해도 말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참인데 당신들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소.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그 말을 주신다면 나라와 백성 위에 큰 도움이 되겠소. 장세평과 소상은 둘이서 귀옛말로 의논하더니 뜻밖에도 선선히 승낙했다. 잘 알았습니다. 이 50필의 말이 그런 의로운 일에 쓰여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두 드릴 테니 어서 끌고 가십시오. 어차피 쉽게 승낙하지 않으리라 최악의 경우까지도 관우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선히 승낙했으므로 관우는 물었다. 오, 정말로 고마우신 말이오. 이런 말을 묻는 건 실례이지만 어째서 군말 없이 승낙하셨소? 장세평이 대답했다. 어머나 시원스레 내드려 오히려 의심이 나시는 모양이군요. 대답해 드리지요. 저희들은 첫째, 당신께서 악인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계획하신 의병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당신들 힘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원한이란 황건적 장각 일당에 대한 원한이지요. 저희들도 전에는 중산에서 첫째, 둘째로 꼽힌 호상이었지만 그 지방도 아시다시피 도적의 습격을 받아 재물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새들마저 지저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도 물건 하나 남김없이 약탈되었을 뿐 아니라 아내도 딸도 도적들이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딱한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조카인 소쌍과 둘이서 말장수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북쪽 지방도 도적이 길을 막고 나그네의 짐과 목숨을 앗는다는 소문이 아닙니까? 남쪽에도 도적, 북쪽에도 도적. 이렇듯 말과 더불어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목숨까지 잃을 게 뻔합니다. 따라서 원한이 맺힌 황건적에게 큰 힘이 될 말을 주기보다도 당신과 같은 뜻을 품은 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관우의 의문도 깨끗이 풀렸다. 그렇다면 누상촌까지 말을 끌고 함께 가주시지 않겠소? 우리들이 맹주로 받드는 유현덕이란 분을 만나게 해드리겠소.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린 본디가 장사꾼이라 말을 거저드리긴 했지만 이익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현덕님을 뵙더라도 지금으로선 말값을 드릴 수가 없어. 당장은 아니지요. 먼 훗날이라도 좋습니다. 만일 당신네들이 큰일을 이룩하여 천하를 호령하시게 되면 그때 저희들에게 충분한 이자를 붙여 말값을 치러주시면 됩니다. 장세평은 소쌍과 함께 관우의 안내를 받았다. 도중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일을 꾀하는 데 인물은 모였을 테고 말도 이걸로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 의거군에 경제 전문가가 있는지요? 군량과 군비의 조달을 맡아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장세평에게 그런 지적을 받자 관우는 자기들 계획에 큰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경영이라는 건 자기는 물론 장비에게도 유비에게도 경제적 관념은 도무지 없다. 문인이나 무인이 돈을 알면 안 된다는 사상이 옛날부터 머리 한구석에 뿌리 박혀 있다. 경제하면 천하게 보고 돈하면 외면하는 것이 청렴한 선비라는 풍조가 높다. 한 인격으로선 그것도 고풍이라 우러르게 되지만 국가 대계로 볼 때 그것은 절름발이일 뿐이다. 일군을 가졌다면 이미 경영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옛날부터 이상이 있더라도 군사력만 있고 경제력이 없어 폭도로 전락하고 난적으로 끝난 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소. 유비 맹주께서도 꼭 들려드리도록 부탁하오. 이윽고 관우는 장세평과 소쌍 두 사람을 유비 앞에 데려갔다. 장세평은 유비의 사람됨을 보자 다시 말에 싣고 있었던 무쇠 1,000근과 500필의 짐승 가죽과 금은 500냥도 내놓았다. 부디 군비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좇는 상인입니다. 무인에게 무도가 있고 성현에게 문도가 있듯 상인에게도 이도가 있습니다. 헌납하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의로운 짓이라고 뽐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드린 말과 금은이 10년 뒤, 30년 뒤에는 막대한 이익을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이익을 저 혼자서 차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만 백성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제 희망이고 저의 상혼이라 하겠습니다. 유비나 관우는 그의 말을 듣고서 크게 감동했다. 그래서 장세평을 진중에 머물러 있도록 간곡히 부탁했다. 아닙니다. 전 겁장이라 도저히 전쟁하는 당신네들과 함께 있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어디론지 가버렸다. 현덕은 곧 대장장이를 불러 무기를 만들도록 했다. 특히 현덕은 두 자루가 한 쌍인 양날의 검을, 관우는 무게 82근짜리 언얼도를, 그리고 장비는 18자 3호창을 벼려 무기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관우는 현덕의 편지를 가지고 유주 탁군태수 유언을 찾아갔다. 이때 유언은 황건의 대방, 정원지가 거느린 오만대군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던 때여서 의병으로서 스스로 지원하여 싸우겠다는 현덕의 편지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꼭 와서 함께 싸워주기 바라오. 간곡한 초청 편지를 관우에게 들려보냈다. 이때 황건의 무리는 50만 도 넘는 대병력으로 불어나 있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관군은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승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일진일퇴, 오늘은 이겨도 내일은 패하는 등 승패의 뚜렷한 갈림길은 보이지가 않았다. 대장군 하진이 특별한 예우로서 초빙해온 토비장군 노식마저도 광종을 치러 내려가던 도중 신출귀몰하는 황건적에게 시달려 전진다운 전진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상한 보고가 낙양궁으로 들어왔다. 유주태수 유언이
청주 대흥산 기슭에서 적병 5만을 섬멸하고 적장 정원지의 목을 잘랐다는 첩보였는데 실은 그것이 유언의 공이 아니라 그를 도와 선봉을 맡은 이상한 부대의 활약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500이 채 못 되는 부대였으나 그야말로 일기당천의 무사들로 차 있다는 것이었다. 인솔한 장수는 겨우 20대의 위풍당당한 호골로서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인 유비현덕이라는 사람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궐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유비현덕은 어느 전투에서고 항상 앞장서서 말을 달렸는데 그의 좌우를 호위하여 팔다리처럼 움직이는 두 장수의 활약이요 말로 질풍노도와도 같이 무시무시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 사람은 4자나 되는 긴 수염을 기르고 무게 수십 근이나 되는 언얼도를 높이 들고 또 한 사람은 용의 눈을 훔쳐온 듯한 등장 같은 큰 눈을 번쩍이며 18자나 되는 사모창을 휘두르며 두 장수가 돌격하는 곳에는 언얼도와 사모창 아래에 도적의 머리와 기왓장 소각처럼 떨어져 나가며 피보라의 장막이 둘러친다고 한다. 이에 뒤질세라 질풍같이 쳐들어가는 500정예는 똑같이 새까만 투구와 갑옷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검은 구름이 돌개바람을 타고 땅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유언은 이 보기 드물게 용맹을 떨치는 의용군의 도움을 얻어 정원지를 쳐 없애자 쉴 겨를도 없이 청주 태수 공경으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글을 받고 질풍처럼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보고였다. 처음 대궐에서 작전 세우기론 유언이 싸움에 불리하면 공경에게 돕도록 했었다. 그것이 반대로 된 것이다. 대장군 하진 이하 묘당에 모인 참모 장군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토록 놀라운 용력을 가진 의병이 민간에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짱가몽의 책 볼까 들을까의 짱가몽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